네,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일거수일투족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이번 방안을 통해서 AI 인프라부터 휴머노이드까지 협력 확대를 시사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죠. 하지만 젠슨 황 이슈에도 달러원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젠슨 황 효과도 묻히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고요.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리서치 센터장,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오늘 저희가 젠슨 황 이야기를 주로 나눠보겠지만 그에 앞서서 시장 상황도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이제 코스피 내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반도체가 흔들리면 전체가 다 지금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낙폭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부터 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상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변동성 지수, V코스피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좀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옵션 시장에서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콜옵션 가격도 비싸지고 있고 풋옵션 가격도 비싸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옵션 추정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V자, 즉 스트레들 매수 형태의 변동성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 8,000포인트를 트라이할지 아니면 7,000포인트 밑에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동의하는 부분은 변동성은 상당히 클 거다. 이런 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해야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현금 포지션 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성만 센터님.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급락과 그리고 주말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뭐 독일 이런 데서 우리나라 상장 ETF 같은 것이 한 15% 이상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4, 5%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한 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우리나라 증시 상승의 주 요인이었던 반도체 두들이 대부분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 또한 크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한국 증시가 글로벌하게 너무나 이렇게 글로벌 증시 중에 실적이 너무 좋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그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이게 저가 매수 기회라기보다는 좀 더 좀 지켜보시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하시네요. 예. 박 대표님은 어떻게? 사실 지금 시장이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장이긴 한데, 네. 과거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역대급 고환율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걱정이 크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주식을 더 갖고 가야 되냐 아니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보유자 관점이라면 섣불리 이제 매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금 네.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일단 펀더멘털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섣불리 담지 말자라는 관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제가 만약에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섣불리 할 필요 없고, 일단 항상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저점에서 잡아서 가장 고점에서 팔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손익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지금은 관망을 하고 일단 확실하게 지표가 바뀌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거나 환율이 좀 내려왔을 때, 그럴 때 조금 이제 비중을 또 많이 담자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우리가 랠리는 AI 투자 수요가 반도체 랠리로 이제 이어진 네.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반도체주가 이제 조정을 아주 제대로 받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일종의 많이 오른 만큼 빠지는 일종의 이제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조정인 건지, 아니면 정말 브로드컴
사태를 보면은 정말 이 랠리에 대해서 이제 피곤함이 몰려왔나? 뭐 그래서 이제 던지기 시작하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세요? 결국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실적 오케이 좋아. 그리고 AI 산업 아직까지 버블까지 가려면 멀었어. AI 산업 갈 길이 멀어. 젠슨 황도 한국에 온 이유가 결국은 AI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거든요. 네. 그럼 AI 산업 문제 없어.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속도입니다. 속도.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작년 이맘때 주가 지수가 3,000 요 정도였다면 네. 벌써 8,000까지 왔었으니까 너무나 빨리 올라온 속도에 대한 되돌림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속도에 대한 되돌림은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즉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좀 있으면 또 6월이고 저도 여름 휴가를 갈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리고 또 어찌 됐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 몰리면서 발생한 수급적인 공백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즉 건전한 시간 조정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 걱정하는 건 기후에 아직 네. 불과하다. 센터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일단 수급 측면에서 일단 제가 보기엔 조정인데 문제는 너무나 우리나라 증시가 반도체 위주로 급등을 한 만큼 그만큼 또 조정을 받을 때도 급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코스닥 중소형주에서나 봤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 대형주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 좀 이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장 투자분들이 적응을 못 하시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 그 좋을 때는 이제 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드디어 우리도 선진국 증시처럼 되는 하는데 또 조정받을 땐 너무나 좀 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보기엔 말씀하신 대로 좀 펀더멘털의 문제이기보다는 기술적 조정인데 그 기울기가 너무나 가파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랠리에 대해 워낙 길었잖아요. 우리 역사 없을 정도로 길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파는 이유가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목에 찼다라고 해서 판다라는 이제 인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단기 조정일까? 또 그런 걱정도 든단 말이죠, 대표님. 네, 일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사실 아마 외국인 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역대급으로 지금 한국에 투자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외국인들 당황한 상황이 될 수 네, 있는 거죠. 같이 당황했군요. 근데 일단 이제 한국 주식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리밸런싱 때문에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고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어떤 비중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팔 수는 있지만 다른 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속행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한국 증시가 흔들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두 이슈 모두 다 나쁜 악재라고 보진 않고 있거든요. 브로드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또 브로드컴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시장 예상치 대비했을 때 실적이 잘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브로드컴 CEO가 얘기했던 이유 중에 어떤 언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도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2년치는 지금 이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와 함께 얘기를 했다. 그리고 3년짜리 계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네. 일단 수요에 대해서는 엄청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속행에 대해서 이건 좀 약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사실 베라 루빈 플랫폼을 만들면서 사실 베라 CPU 그다음에 루빈 GPU를 쓰는 거잖아요.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베라 루빈 플랫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속행 용량을 줄이겠다라고 한 이유는 지금 메모리가 사실 엄청 쇼티지다 보니까 오히려 용량을 줄여서라도 우리는 더 많이 팔겠다. 수요를 더 늘리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메모리 특히나 속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어도 되고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가 CPU 용량을 줄여서 더 많이 판다라고 한다면 CPU와 함께 베라 루빈 플랫폼에는 GPU가 들어가기 때문에 GPU도 수요가 늘 거고 GPU가 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 같이 메모리 강국에서는 사실 뭐 걱정할 이슈는 아니었는데 약간 이상하게 좀 곡해돼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이 베라루빈 관련된 그리고 속행 관련된 그다음에 브로드컴 관련된 이슈는 우리나라 메모리 강국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젠슨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빴습니다. 뭐 거의 뉴스 헤드라인을 젠슨황이 장식했을 정도로 매우 많은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저렇게 찾아서
소맥 마시고 야구 시구하고 뭐 예능도 나가고 뭐 왜 그랬을까? 피지컬 AI가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지컬 AI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로 왜 한국을 선택했냐?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성형 AI는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생성형 AI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만 있으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각종 서버, 렉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게 생성형 AI인데 피지컬 AI는 좀 다릅니다.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로봇이라는 실제로 움직이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지컬 AI는 결국은 뭐 로봇, 자율주행차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이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제조업도 하면서 AI도 발전되어 있으면서 AI 관련된 인력도 있으면서 중국처럼 우리의 적대국이 아닌 미국 입장에서 우리의 적대국이 아닌 우방국 중에서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순왕 입장에서도 HBM 동맹 넘어서 피지컬 AI 동맹을 찾기 위해서 동맹국을 찾기 위해서 동맹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다. 저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선택인데 좀 더 그 친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스킨십을 좀 강하게 진하게 보여준 거 아닌가. 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피지컬 AI로 넘어오면서 한국의 또 AI 산업 지형도도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엔비디아 이번 방안에서 이제 우리나라 거점으로 삼은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미 글로벌 반도체나 HBM이나 뭐 AI 데이터 센터, 로봇 매뉴팩처링 강국입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물리 뭐 AI 클러스터나 뭐 현대차나 LG, 뭐 네이버, 삼성전자 등 이미 이제 기본 AI나 로봇 이런데 투자를 많이 했고 기술력이 상당히 좋고 특히나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좋은데요.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본격적으로 방문하면서 단순하게 이런 기대감, 가능성을 넘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AI 피지컬 관련된 생태계가 우리나라 한국이 이제 글로벌 좀 중심 국가로 거듭나면서 해당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런 밸류체인이 확장되고 그에 따른 이제 수익화가 점점 더 가시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대표님. 엔비디아가 한국을 선택한 건 분명히 피지컬 AI 쪽에 있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런 게 엔비디아와 잘 맞는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네, 맞죠. 일단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상당히 강국이지만 네. 사실 이 제조업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지금 영향력이 좀 낮은 상황이잖아요. 뭐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제조업은 좀 강한데 또 소프트웨어가 약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가 정말 약간 이게 속된 말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국뽕이란 말이 이게 방송에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표현은 이게 이미 하셨습니다. 굉장히 한국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몇 안 되는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다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자부심을 정도로 가져야 생각하시죠. 네.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을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을 본다면 SK 하이닉스의 HBM, 삼성전자의 HBM 그리고 파운드리가 없이는 절대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미 쇼티지가 지생이 되고 있는 반도체 업계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없이는 사실 피지컬 AI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국을 당연히 우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의 반도체의 어떤 조정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로봇과 관련된 인프라 생태계 인력 경쟁력으로만 따지면 중국이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거는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은 적대적인 국가인 거고 한국은 이제 우방국이니까. 네, 미국의 우방국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반사적인 수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젠슨왕이 이번에 한국 찾으면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게이머죠. 네, 페이커를 만났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일정 중에서 게임사들도 굉장히 다 네. 일정들이 꽉꽉 채워져 있었단 말이죠. 원래 GPU라는 게 이게 게임용이었죠. 네, 예. 그래픽 처리 장치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썼던 거기 때문에 게임사들의 고객사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뭔가 또 다른 협력을 꿈꾸고 있나 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홍콩에 상장될 예정인 유니트리 본사가 항저우에 있는데요. 네. 유니트리 본사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직원들이 몇만 명 정도 직원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이 슈트를 입고 어떤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학습 과정 중에 일환이거든요. 즉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작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데이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학습을 사람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꿈꾸고 있는 것은 중국처럼 그렇게 직접 사람들이 학습할 수 없고 가상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상 현실 안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이 가상 현실에서 하고 있는 행동 데이터가 바로 게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게임이 결국은 3D 엔진, 그리고 물리 엔진, 실시간 렌더링, 그리고 뭐 캐릭터 움직임, 상호작용 이런 데이터가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 게임 산업이고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학습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게임 회사를 찾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제스나왕의 행보 하나하나에 다 눈이 간단 말이죠.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 디지털 트윈과도 그렇죠.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게임들이 가상 세계 안에서 예.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세계로 구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게임사들과도 되게 협력의 범위가 넓어질 수. 이건 박 대표님께 먼저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지금 뭐 AI NPC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휴먼, 뭐 AI 에이전트 뭐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장 빨리 적용될 수 있는 게 사실 게임 산업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협력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일단 지금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 뭐 이런 국내 주요 게임사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캐릭터라든지 게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협력 관계는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일단은 아주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엄청나게 뭐 실적으로 연결되는 이슈는 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NC라는 회사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NC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4%대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빠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NC가 지금 뭐 그 아이온 2라든지 그다음에 리니지,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황을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요. 이번 이슈로 인해서 크게 주가가 밸류에이션상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NC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지금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NC를 상당히 오랫동안 매수를 좀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N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6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가이던스가 5천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급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사실 실적이 급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사실 주가 차트 같은 경우도 사실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NC는 게임주 내에서는 탑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예. 의견도 듣겠습니다. 게임주와의 협력. 그래서 이번은 이 의미가요. AI 시대에 AI 게임 엔진, AI PC, 로봇 피지컬 AI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협력 파트너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젠슨왕이 페이커나 크래프톤, NC소프트 등과 함께 회동을 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게임, AI PC, 로봇 제어 알고리즘을 실제로 트레이닝 및 훈련, 운영해 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액티브 유저이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NC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이상 로봇 플랫폼과도 결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젠슨왕이 페이커나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등과 회동을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젠슨왕의 행보를 하나씩 보면은 어디랑 손잡을 건가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그 잠실 야구장 네, 두산. 시구 네. 두산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고 이제 네. 시구를 했단 말이죠. 박정원 회장을 맞출 뻔했죠. 네, 맞출 뻔했는데 네. 어쨌든 뭐 그거는 해프닝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두산 그룹 그 로봇 계열사와 협력이 기대가 된단 말이죠. 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두산 로보틱스를 꼽을 수가 있고요. 두산 네.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산업 로봇, 우리는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그런 로봇류, 그러니까 전통적인 로봇 산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두산 로보틱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좀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맹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흑자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강한 건 현실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와 두산 로보틱스의 가장 큰 협력의 큰 의미는 기술적인 신뢰도인 것 같아요. 결국은 국내에 수많은 로봇 기업들이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기술적인 신뢰도가 좀 탄탄하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협동 로봇과 같은 로봇,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매출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직까지 아쉽지만 뭐 두산 로보틱스와 엔비디아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협력이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협력이 발표가 되고 나서 또 대규모 수주라든지 수주도 아직까지 공시가 되지 않았고 수주가 공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매출 인식 없을 테고요. 그리고 매출 인식이 없으니까 매출 이익률 개선 이런 것도 아직 없는 상황이니까 갈 길은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이제 일정들을 계속 저희가 이제 따라 올라가 보고 있는데 첫날에 저녁에 홍대에서 삼겹살집을 찾아서 삼겹살 회동을 했단 말이죠. 소맥을 마시고 삼소회동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때 있었던 이제 기업들 면면을 보면 LG 구강모 회장이 갔었죠. 네이버 이해진 의장, 네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기업 우리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젠슨왕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히 LG전자 주가는 뭐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예. 정작 또 방한 전후로 해서 또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성과물을 아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일종의 세럼 물량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되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방한 그 젠슨왕 방한 소식으로 LG 그룹주, 특히나 LG전자나 그리고 네이버가 그 전에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약 60조짜리가 상한가를 가는 30% 그런 예,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네. 젠슨왕의 방한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사전 이벤트 프리미엄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고 실제 협력 내용이나 투자 플랜 발표가 이제 나올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좀 완전 종료라기보다는 좀 단계적 전환이 가깝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LG전자, 네이버는 AI 가전이나 로봇 AI 플랫폼 데이터 센터에서 뭐 엔비디아나 그 현대차 정부와의 협력이 또 구체화될 경우에 또 피지컬 AI 허브로서의 재평가가 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구체적인 플랜, 특히나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해서 네. 실제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가 돼야지만이 네.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삼겹살도 먹고 소맥도 마셨는데 소맥 마신 뒤에 뭐 사인해야죠. 네. 소맥만 먹고 끝나면 안 되겠죠, 박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뭐 네이버든 뭐 LG전자든 지금 사실 주가가 미리 올랐잖아요. 선반영이 되면서 사실 급등 나오고 오히려 지금 젠슨왕이 한국에 왔는데 주가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전에 올랐을 때 사실 못 사서 좀 아쉬웠던 분들은 지금 사실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LG가 갖고 있는 어떤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갖고 있는 어떤 AI에 대한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2차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전자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주가 부담이 그렇게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실적 대비했을 때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의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LG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 성과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곳과의 협력 소식도 있죠. 현대차. 네, 그렇죠. 현대차는 좀 다르죠. 현대차는 작년에 다릅니다. 만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양사가 좀 협력 방안들이 모색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를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의 시선도 현대차를 과거에 자동차를 판매했던 회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동용 플랫폼을 만드는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젠슨왕 입장에서 현대차에 손을 잡은 이유는 가장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양산입니다. 네. 양산, 휴머노이드 로봇도 한 대, 두 대, 1000대, 2000대 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최소한 10,000대 이상이 깔려야 양산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는 그런 게 가능한 회사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는 현대차의 제조 공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됐을 때 당장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의한 회사 정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가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네.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학습을 시켜서 현대차 공장에 투입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당장 자율주행, SDV, 스마트 팩토리, 피지컬 AI 쪽에서 강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현대차의 손을 잡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멀지 않았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멀었다. 아직 한참 갈 길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네. 멀지 않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도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네. 실제로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너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라는 파트너는 엔비디아한테 최적의 파트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박 대표님. 네, 근데 현대차는 저는 사실 로봇 관련된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는 일단 코어 자산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사실 로봇 상용화에 대해서는 테슬라보다도 좀 앞서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업계에서는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사실 편차가 좀 크긴 해요. 네. 40조에서 어떻게 많게 보기에는 150조까지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중장기로 베팅하는 어떤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으로는 가장 최적화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로봇이라는 게 이 약간 개인으로 사람 입장에서 확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로봇을 직접 본 적도 많이 없고.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로봇 업계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요?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자회사의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보틱스 관련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현대차는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코어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아틀라스인데 계속 우리가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진화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라보나킥 저 손흥민이 했던 네. 제 말로 표현을 라보나킥 이따 하는 거 다시 한번 나올 텐데 네 조금이다 네 저렇게 네. 하는 거 그리고 또 저게- 월드컵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패하지만 결국 성공합니다. 저는 성공한 걸 봤는데 네. 어쨌든 저렇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현대차의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한 피지컬 AI의 경쟁력이 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입증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와 더불어서 물론 이제 중국 회사들도 있지만요. 글로벌 탑티어 플레이어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요. 그래서 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제조 로지스틱스까지 로봇을 아우르는 완전한 피지컬 AI 플레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대차는 정부와 함께 약 30억 달러 규모의 물리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프라, 공간, 데이터,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이란 점이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만을 갖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최고의 피지컬 AI 파트너로서 현대차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지컬 AI를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같은 게 대표적이지만 저 로봇이 또 움직이려면 배터리.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고 저기 이제 전력 꽂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터리에 대한 그 용량이나 기술적 진화도 이런 것도 관심이 같이 가더라고요. 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발열도 발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발화.
즉 불이 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첫째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대, 10,000대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한두 대에서 발화가 일어나 버리면 굉장히 그 공장 시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가정집에서 발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에도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해도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로봇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소 4시간 정도는 일을 하고 그리고 충전을 하고 또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통한 발화를 막는 이런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경량화 즉 휴머노이드 로봇에 만약에 배터리 때문에 무거워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경량화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뭐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상용화돼서 높은 에너지 밀도와 함께 높은 지속 시간 이런 것까지 아직 보장된 전고체 배터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를 결합해서 이래서 2차 전지 쪽에서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조금씩 기다려 봐야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 어찌 됐건 뭐 BMS라든지 뭐 배터리 팩이라든지 뭐 열 관리라든지 뭐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박 대표님, 그럼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폭발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우리 배터리 예를 들어서 국내 배터리 3사에게도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수 있는 기회이고요. 네,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3사의 어떤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상용화 시점을 본다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9년, 그다음에 삼성 SDI가 제일 빠르잖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7년도를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직은 이게 확실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휴머노이드 쪽으로 로봇 시장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배터리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로봇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가슴 쪽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네. 다리에 배터리를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규격을 굉장히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고용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사실 배터리 셀 기업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투자하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다만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뭔가 중장기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슬 스페트케미칼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회사가 뭐냐면 황화 리튬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3사가 다 개발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황화물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전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황화 리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수 스페트케미칼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 테마를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수 스페트케미칼이 가장 또 독보적인 입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지금 주가는 지금 2차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증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200일선 가까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반등을 좀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피지컬 AI 시대에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까 이제 이거에 대한 관점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지컬 AI 시대는요. 이게 피지컬 AI가 움직이려면 이제 배터리가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나 에너지 관리, 충전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드론, 모빌리티 같은 피지컬 AI가 성장하면 고에너지 밀도, 고속 충전, 고안정성 배터리 수요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배터리 3사, 삼성 SDI, LG 엔솔, SK온이나 그의 뭐 차량이나 ESS 배터리 설비 쪽으로 당연히 파급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피지컬 AI의 성장은 결국에 말씀하신 이 배터리 업체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로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눈길을 끌었던 게 그 PC용 AI 칩 네. 공개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임팩트는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엔비디아는 GPU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용 GPU를 만들었던 회사다 보니까 B2C
B2C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다가 엔비디아가 유일하게 갖지 못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CPU였고요. CPU를 ARM, ARM 아키텍처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가 B2C 시장에 CPU로 뛰어들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CPU는 우리가 컴퓨터를 봤을 때 인텔 인사이드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엔비디아 인사이드, 엔비디아의 CPU, GPU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PC가 소비자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로 꼽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 주위에도 맥미니를 사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 맥미니 왜 사니? 아, 여기다가 클로드 코드를 깔아놓고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깔아놓고 쓰려고 맥미니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는 그런 AI 에이전트용 PC 시장도 꽤 커지지 않을까 저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AI 에이전트 서비스 저도 쓰고 있긴 하지만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이런 엔비디아의 CPU, 엔비디아의 GPU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대중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까지 좀 찾고 있어서 그렇다면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ARM을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ARM이 이제 ARM ARM,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과연 PC 시장에서의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일단 첫 출사표를 던진 거 같기는 해요. 시장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나쁠 건 없죠. 일단 이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실 그전에는 사실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PC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바로 선점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엔비디아가 PC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지만 시장을 선점하기에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역시나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가 워낙 또 견고하다 보니까 여기를 쉽게 진출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천천히 보시면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주 빅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과연 이 스페이스X의 이 IPO가 시장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 것이냐? 너무나 많은 다양한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뭐 일정 부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예. 스페이스X의 IPO 파워 얼마나 될까요? 예, 요즘 가장 핫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스페이스X가 공모가 135달러로 상장 예정이고 이 가격 기준 시가총액이 약 7천억 달러, 벌써 이제 글로벌 시총 7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규모가 우리 하나 약 75조 원 수준인데요. IPO 역대 사상 최대 규모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아마 집중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 것도 혹시나 여기에 하기 위해서 아닌가 하는 그냥 좀 생각도 드는데 공모에 참가하기 위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좀 아무래도 그런 것도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다만 좀 이제 스페이스X는 이제 우주, 항공, 위성, 통신, 국방, 물류 등 이 다각화된 비즈니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AI, 클라우드, 테크, 국방 흐름과 함께 다시는 흡수력은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단 좀 변수가 있다면 기존의 그 상장되는 테슬라와의 또 합병 가능성입니다. 당장은 스페이스X가 IPO를 해서 일단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완료된 이후에는 어차피 대주주는 일론 머스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기업을 쪼개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은 하나로 합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장 후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가능성 또한 이렇게 보면 그 정도 좀 그것도 제가 보기엔 좀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스페이스X는 적자 기업이잖아요. 네, 적자 기업. 기업 가치가 이미 시총 7위. 네. 네, 이게 미국 시장에서 시총 7위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있어요. 네, 일단 뭐 고평가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우주항공 쪽 자체가 사실 실적으로 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도 대부분 다 적자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민간 기업에서 우주항공 쪽에서 이렇게 성과를 보였던 기업은 정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업 가치를 거의 1조 7천억 달러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직접적으로 투자
투자한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납품을 했던 어떤 공급 계약 동시가 있었던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지금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역시나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가이익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평가이익이 한 1조 3천억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했던 경험이 있고 평가이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하나비전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비전이 사실 TC 본더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스페이스X와도 묶여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하반기 때 이 스타링크 쪽에 탑재되는 반도체 패키징용 후공정 장비를 납품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호황이기도 하지만 스페이스X까지도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시가가 확실하면서 이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는 하나비전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HBM 같은 경우도 일단 공급 계약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지금 뭐 상장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개인 공모 배정 비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높죠. 최대 30%까지. 네. 이게 보통 5에서 10%인데. 거의 안 주죠. 미국에서 개인들은. 그렇죠. 개인들은 거의 배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장했을 때 그때 사게끔 만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공모 배정 물량이 꽤 많습니다. 네. 30% 정도로 많고요. 또 한 가지 또 뒤집어 보면 유통 물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즉 전체 상장 주식수 중에서 뭐 대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락업 걸린 물량을 뺐을 때 네. 초기에 유통되는 물량이 전체 물량의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패시브 제가 담당하고 있는 ETF 쪽에서는요. 스페이스X를 꽤 많이 사야 됩니다. 자,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MSCI가 가장 빠르면 6월 말 정도에 MSCI 지수가 먼저 편입을 할 거고요. 늦어도 8월까지는 편입을 할 거고요. 7월 첫째 주에 나스닥백 지수가 네. 이 스페이스X를 편입합니다. 그런데다가 락업이 풀리게 되면은 유동 물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지수 내 비중도 확대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풀리면 풀릴수록 오히려 지수 내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락업이 풀려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거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락업이 풀리면 그만큼 유통 비율 가중 시가총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수에서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 공모 물량이 많지만 유통 물량도 적다. 그리고 유통 물량 적은 만큼 패시브 ETF 쪽 수급도 꽤 크다. 그래서 날짜별로 따진다면 6월 말에 MSCI, 7월 초에 나스닥 100, 그리고 12월 달에 푸찌, FTSE. 참고로 S&P 500은 말씀하신 대로 적자 기업이니까 빨리 편입하진 않겠다. 1년 뒤에 편입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S&P 500은 내년 6월 정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패시브 수급도 같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IPO 흥행할까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IPO 자체는 흥행할 겁니다. 그렇지만 IPO가 그냥 흥행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렇게 판을 키워놨는데 네. IPO 자체는 굉장히 인기몰이 할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IPO 후에 주가가 올라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변동성 혹은 주가 지금 135달러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좀 높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조 달러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2조 달러면은요. 아마 제가 보고서에서 본 건데 아마 유진증권 보고서 본 것 같은데요. 아마 한 10년 정도 매출을 다 땡겨 왔을 때 그때 2조 달러 정도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1조 후반대에서 2조 달러 정도면은 아마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좀 비싸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우리 시장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8천 원이 무너졌고 환경들이 너무 좋지 않아요. 수급도 밸런스가 많이 깨졌지만 환율도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서 정말 1,600원 선을 지금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단 말이죠. 그럼 이 조정의 폭과 기간이 얼마나 이어질 거냐 지금 다 그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센터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높은 환율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 평가 대비 우리나라 증시가 점점 이제 가격이 싸지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수록 역설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선 손실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국인 매도세를 불러오고 반면에 매수는 오히려 좀 자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일단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대체 이 조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인데 뭐 당장은 일단 글로벌 좀 반도체
AI 관련된 조정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더욱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아직 생각보다 이제 월드컵은 다가오는데 네. 이란 전쟁은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무리 그래도 월드컵이 시작될 때쯤이면은 아마 이제 미국이나 이란도 왜냐면 이란도 자기네 국가 대표팀을 미국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전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월드컵 때문에 전쟁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서로 간에 보면은 전쟁을 끝낼 대의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뭐든지. 그게 월드컵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월드컵 하다 보면 일단은 뭐 멈추자. 이게 일단은 좀 당분간은 스포츠가 멈추자. 또 세계 평화를 또 가져오는. 특히나 이게 월드컵 열리는 게 북중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하고 이란 국가 대표팀도 미국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좀 월드컵을 계기로 전쟁이 좀 일단 완화되고 그러면서 좀 증시의 이런 불안정세도 안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 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를 이제 월드컵으로 예. 볼 수 있다는 예.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한국 대표팀 첫 예. 경기 같죠? 박 대표님. 네. 같은 질문을 이 조정의 폭과 기간 어디까지 이어질까? 환율 불안 여러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환율이 역대급으로 지금 사실 금융위 이후에 가장 최고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증시는 뭐 좋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뭐 전쟁이 가장 큰 이유였죠.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 외국인 투자 자체가 일단 너무나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원화 가치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시스템의 어떤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급적인 요인일 뿐이고 저는 그래서 사실 신규 투자 관점이라면 굉장히 지금 천천히 매수를 좀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관점이에요. 왜냐면 이게 뭐 1,600원, 1,700원 이렇게까지 가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의 곡점에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상 부담만 없는 반도체, 특히나 중유적으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별로 없는 종목이라면 그들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갈 때 다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좀 준비해야 되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센터님 짧게. 네, 결국은 젠슨왕이 왜 왔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도 하반기 전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가졌던 반도체 AI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이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반도체 중심의 투자 전략을 삼았다면 이제는 피지컬 AI 중심으로 한 번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드컵 잘 보시고요. 월드컵 이후에 뭐 투자를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의 말대로 월드컵이 평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LG나 네이버, 두산 같은 젠슨황 방한 소식으로 급등했던 기업들의 주가 실제 방안을 전후로 해서 또 줄줄이 조정을 받고 있죠.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물을 주주들에게 보여줘야 이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